가난한 청소부의 아기는 아무와도 상호작용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않았다. 하지만 딸을 데리고 일하러 가야 했던 날, 그녀는 아기가 그 백만장자 사장에게 꼭 안겨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어느 도시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예림은 깨진 휴대폰 화면을 통해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다. 오늘 밤 야간 근무 가능하신가요? 2배 수당 지급합니다. 2배.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24만 원. 석 달 밀린 월세 중 한 달치를 낼 수 있는 돈. 집주인 아저씨의 차갑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다음 주까지 안 내시면 나갈 준비하세요. 예림의 목구멍이 조였다. 거실 쪽을 돌아보았다. 낡은 소파 위에서 딸 다온이가 잠들어 있었다. 1살 반. 작은 입술이 미세하게 벌렁거리며 꿈을 꾸는 모습이 보였다. 보드라운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다. 예림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 아이를 두고 어떻게 가지? 하지만 저 아이와 함께 어떻게 굶주리지? 옆집 순자 아주머니가 떠올랐다. 늘 다온이를 봐주시던 분. 하지만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밤 9시, 문 닫은 어린이집들. 전화 받을 친구도 없었다. 예림에게는 친구가 없었다. 가난은 관계마저 앗아갔다.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김치 한 조각, 물만 든 정수기통. 내일 아침 다온이 분유는 어떻게 타주지? 마지막 캔이 이제 바닥이었다. 예림은 눈을 감았다. 선택이 아니었다.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은 강요였다. 손이 떨리면서도 답장을 쳤다.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움직였다. 다온이의 낡은 가방을 꺼냈다. 기저귀 3개. 그게 전부였다. 물티슈도 거의 바닥났다. 아이가 가장 아끼는 곰인형을 챙겼다. 한쪽 눈이 떨어져 나가고 솜이 비어져 나온 인형. 그래도 다온이는 이것 없이 잠들지 못했다. 담요 2장을 개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아기띠를 꺼냈다. 몸에 두르면 코트 안으로 숨길 수 있는 천띠. 예림은 소파로 다가갔다. 다온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아이가 가늘게 신음했지만 깨지 않았다. 따뜻한 천이 전해졌다. 예림은 그 온기에 눈물이 났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속삭이며 아이를 아기띠에 안았다. 다온이의 작은 손이 엄마 옷깃을 움켜쥐었다. 그 손의 힘이 예림의 죄책감을 짓눌렀다. 밖은 어두웠다.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었다. 예림은 코트 지퍼를 끝까지 올려 다온이를 가렸다. 비스듬히 내리는 빗줄기가 얼굴을 적셨다. 차가웠다. 발걸음을 재촉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버스 안에서도 다온이가 울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다. 저녁 8시 30분. 대항으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서울 한복판. 유리와 강철로 뒤덮인 30층 높이의 건물. 예림은 고개를 들어 꼭대기를 올려다봤다. 저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 같은 사람의 존재를 알까? 청소부. 밤에만 나타나 흔적 없이 청소하고 사라지는 유령 같은 존재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다. 경비실의 박 반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야간이요? 네. 예림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코트 안쪽에서 다온이가 움찔했다. 심장이 철렁했다. 오늘 20층 비었어요. 회의 취소됐대요. 박 반장님의 말에 예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자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쉬었다.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8, 9, 10, 11. 숫자판의 불빛이 깜빡였다. 15, 16. 다온이가 꿈틀거렸다. 쉿. 괜찮아. 조금만. 예림은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19, 20. 문이 열렸다. 복도는 고요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났다. 예림은 청소 도구 보관실로 뛰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구석진 곳을 살폈다. 낡은 선반 뒤, 여기면 될 것 같았다. 서둘러 담요를 펼쳤다. 그 위에 또 한 장을 덮었다. 물병과 과자 몇 개를 놓았다. 곰 인형도 옆에 두었다. 다온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아이가 눈을 떴다. 맑은 눈동자가 엄마를 바라봤다. 다온아, 엄마 금방 올게. 응? 예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착하게 있어. 곰돌이랑 같이. 알았지?
다온이는 대답 대신 손가락을 입에 물었다. 예림은 아이의 볼에 입을 맞췄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빨리 끝내야 했다. 청소 도구를 챙기고 복도로 나갔다. 20층 전체를 청소하려면 2시간은 걸렸다. 서둘러야 했다. 걸레질을 시작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다. 차가운 타일 바닥. 손은 벌써 시려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 뼘 한 뼘 닦아 나갔다. 복도 끝까지. 화장실도 닦아야 했다. 회의실도, 임원실도.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다. 예림은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남자들의 낮은 목소리, 웃음소리, 구두소리. 예림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안 된다. 회의가 취소됐다고 했는데. 박 반장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회의실 난방 켜졌나? 누군가 물었다. 네, 이사님.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임원들이었다. 회의가 취소된 게 아니라 연기됐던 것이다. 예림은 얼어붙었다. 그들 중 한 목소리가 유독 차갑게 들렸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하니 집중들 하시오. 강태경 회장, 대항그룹의 정점에 있는 사람, 냉혹하고 무자비하다는 소문으로 가득한 사람. 예림은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들이 복도로 들어오고 있었다. 회의실은 복도 중간쯤. 예림은 청소 도구를 버려두고 보관실 쪽으로 뛰었다. 다온이를 데리고 나가야 했다. 지금 당장. 하지만 보관실 문 앞에 도착한 순간 예림은 멈췄다. 문손잡이를 돌렸다. 돌아가지 않았다. 잠겨 있었다. 바깥쪽에서 누군가 잠갔다. 청소 중 도난 방지를 위해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이었다. 예림은 패닉에 빠졌다. 안 돼, 안 돼. 손잡이를 미친 듯이 흔들었다. 하지만 문은 꿈쩍하지 않았다. 복도 쪽에서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누군가 웃었다. 신발 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예림은 몸을 벽에 붙였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다온이, 내 딸, 저 안에 갇혀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손이 떨렸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럴 줄 알았어야 했다.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 예림은 주먹으로 입을 막았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복도의 불빛이 점점 밝아졌다. 그들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저 보관실 안에는 1살 반짜리 아기가 홀로 담요 위에 누워 있었다. 예림은 벽을 짚고 주저앉았다. 이게 끝인가?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예림은 벽에 기댄 채 미친 듯이 생각했다. 열쇠. 누가 열쇠를 갖고 있을까? 관리실? 너무 멀었다. 시간이 없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예림은 고개를 들었다. 배식실 쪽에서 누군가 나오고 있었다. 쟁반을 든 사람, 배식 담당 정숙 아주머니였다. 예림은 주저없이 달려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주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예림을 바라봤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예림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딸이 보관실에 갇혔어요. 문이 잠겼는데 열쇠가 없어요. 정숙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딸이요? 여기 아이를 데려왔어요. 예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맡길 곳이 없었어요. 밀린 월세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했어요. 제발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아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목소리가 부서졌다. 정숙 아주머니는 잠시 예림을 바라보더니 앞치마 주머니를 뒤졌다. 잠깐만요. 손에서 열쇠 꾸러미가 나왔다. 만능 열쇠였다. 둘은 보관실로 뛰었다. 정숙 아주머니가 열쇠를 돌렸다. 찰칵. 문이 열렸다. 예림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담요 위에 다온이가 누워 있었다. 아직 자고 있었다. 작은 입술이 오물거리고 있었다. 예림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품에 안긴 다온이의 따뜻함에 울음이 터져 나왔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정숙 아주머니가 예림의 어깨를 두드렸다. 울 시간 없어요. 저 사람들 금방 와요. 빨리 나가야 해요. 예림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디로 가지? 이 건물 밖으로? 그럼 일은 어떻게 하지? 오늘 수당을 받지 못하면 내일 아침 다오니 분유조차 살 수 없었다. 정숙 아주머니가 예림의 손을 잡았다. 배식실로 와요. 제가 아이 봐줄게요.
예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주머니를 바라봤다. 정말요? 어서요, 시간 없어요. 둘은 복도를 따라 배식실로 향했다. 회의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임원들이었다. 아직 회의실에 들어가지 않은 모양이었다. 배식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싱크대, 선반에 그릇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정숙 아주머니가 구석 의자를 가리켰다. 여기 앉혀요. 예림은 다온이를 의자에 앉혔다. 아이가 눈을 떴다. 낯선 곳에 당황한 듯 엄마를 찾았다.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예림은 다온이의 손을 꼭 잡았다. 정숙 아주머니가 선반에서 플라스틱 그릇 몇 개를 꺼냈다. 나무 주걱도 가져왔다. 여기서 놀게 해요. 아이들은 소리 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릇을 바닥에 놓자 다온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작은 손이 그릇을 두드렸다. 통통 소리가 났다. 다온이가 웃었다. 그 웃음에 예림의 가슴이 찢어졌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정숙 아주머니가 말했다. 당신은 일하러 가요. 아이가 울면 제가 달래볼게요. 안 되면 부를게요. 예림은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괜찮아요. 나도 엄마였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정숙 아주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예림은 마지막으로 다온이를 꼭 안았다. 그리고 청소 도구를 챙겨 나갔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다. 임원들은 회의실 안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예림은 임원 전용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 거기부터 청소해야 했다. 손은 아직 떨렸지만 걸레를 움켜쥐었다. 해야 했다. 다온이를 위해 화장실 문을 열었다. 대리석 바닥과 금빛 수도꼭지, 거울도 거대했다. 예림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귀를 기울였다. 벽 너머로 회의실 소리가 들렸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들, 그중 하나가 유독 차갑게 들렸다. 강태경 회장의 목소리였다. 예림의 손이 저절로 멈췄다. 온몸이 긴장했다. 한편 배식실에서는 정숙 아주머니가 다온이와 함께 그릇 두드리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다온이는 신이 나서 주걱으로 그릇을 두들겼다. 소리가 날 때마다 깔깔 웃었다. 정숙 아주머니도 미소 지었다. 기특하네. 우리 아가 참 착하네. 시간이 흘렀다. 피곤이 몰려왔다. 정숙 아주머니는 아침 4시부터 일을 시작했었다. 이제 10시가 넘었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의자에 기대 앉았다. 잠깐만 눈을 붙이자. 다온이는 혼자서도 잘 놀고 있었다. 그릇과 주걱만 있으면 한참을 놀 수 있는 아이였다. 정숙 아주머니의 고개가 떨어졌다.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다. 잠이 든 것이었다. 다온이는 그릇을 두들기다가 주변을 둘러봤다. 아주머니가 자고 있었다.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다온이는 그릇을 내려놓았다. 기어서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복도에 환한 빛이었다. 다온이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다. 호기심이 일었다. 작은 손으로 문을 밀었다. 문이 조금 열렸다. 틈 사이로 복도가 보였다. 다온이는 문턱을 넘었다. 복도 바닥은 차가웠다. 하지만 반짝반짝 빛났다. 신기했다. 다온이는 기어가기 시작했다. 한 손 한 손, 한 무릎 복도를 따라 나아갔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들 목소리. 다온이는 그 소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이 반쯤 열린 방이 보였다. 큰 방이었다. 다온이는 그쪽으로 기어갔다. 문턱에 도착했다. 안을 들여다봤다. 커다란 탁자가 있었다. 그 주위에 다리들이 보였다. 많은 다리들. 다온이는 탁자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태경은 탁자 맨 끝에 앉아 있었다. 50대 후반, 회색빛 양복에 매서운 눈빛. 그 앞에는 동생 강민석이 앉아 있었다. 민석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옆에는 재무이사 한승우와 기획이사 2명이 앉아 있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오. 태경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200만 달러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민석이 서류를 뒤적였다. 시스템 오류입니다. 회계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경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들겼다. 시스템 오류라고 했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당신 개인 계좌로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입금됐소? 태경이 서류 한 장을 밀어냈다. 은행 명세서였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다른 거래입니다. 투자 수익금입니다. 태경은 비웃었다. 투자? 어떤 투자? 민석이 더듬거렸다. 부동산 투자입니다. 서류는 집에 있습니다. 태경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일까지 그 서류를 가져오시오. 만약 없다면 당신은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오. 경찰에 넘길 것이오. 민석의 손이 떨렸다. 컵을 들어 물을 마셨다. 물이 넘쳐 양복에 떨어졌다. 태경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다. 바로 그때였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응? 태경은 귀를 기울였다. 무슨 소리였을까?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하지만 20층에 아기가 있을 리 없었다. 피곤해서 환청이 들리는 걸까?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회의에 집중했다. 탁자 아래에서는 다온이가 조용히 기어다니고 있었다. 어른들의 다리가 숲처럼 늘어서 있었다. 검은 구두들, 회색 바지들. 다온이는 그 사이를 지나갔다. 손바닥에 차가운 바닥이 닿았다. 무릎이 시려왔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탁자 중앙쯤에 도착했다. 다온이는 앉아서 위를 올려다봤다. 탁자 밑면에 나무 무늬가 있었다. 손으로 만졌다. 매끄러웠다. 다온이는 그 무늬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위에서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변명은 그만하시오. 태경이 소리쳤다. 탁자가 흔들렸다. 다온이가 움찔했다. 작은 어깨가 웅크러들었다. 무서운 소리였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가만히 있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났다. 형님은 저를 몰아붙기만 하십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의자가 뒤로 밀렸다. 쿵 소리가 났다. 다온이는 더 움찔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석이 회의실을 왔다 갔다 했다. 발소리가 요란했다. 구두가 바닥을 찧었다. 다온이 가까이로 왔다. 다온이는 숨을 죽였다. 증거가 없다고? 태경이 일어섰다. 당신 계좌 명세서가 증거요. 당신이 그날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 민석이 탁자를 쳤다. 억지입니다. 날짜가 우연히 겹쳤을 뿐입니다. 태경은 냉소했다. 우연? 정확히 같은 금액이? 한승우 재무이사가 끼어들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민석 이사님도 진정하시고요. 차분히 얘기합시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대치했다. 민석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손이 주먹 쥐어졌다. 형님은 언제나 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줄곧 태경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의심할 만한 일만 골라서 했기 때문이요. 민석이 비틀거렸다. 뒤로 물러났다. 그때 발밑에 무언가 부드러운 게 닿았다. 다온이의 손이었다. 민석은 깜짝 놀라 발을 떼었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탁자 밑에 아이가 있었다. 작은 아기. 민석은 눈을 의심했다. 뭐야 이게? 소리쳤다. 모두가 놀라 민석을 바라봤다. 민석은 탁자 밑을 가리켰다. 애가 있어, 애가. 태경이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요? 민석은 허리를 숙여 탁자 밑을 들여다봤다. 정말로 아기가 있었다. 큰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민석은 손을 휘둘렀다. 나가. 여기서 나가. 다온이는 그 손짓에 놀랐다.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민석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더러운 것,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다온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터졌다. 왕! 울음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한승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기입니까? 여기 아기가 어떻게? 태경도 탁자로 다가갔다. 밑을 들여다봤다. 정말로 아기였다. 1살 남짓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 다온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태경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기를 본 게 얼마만인가. 그것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무언가 가슴이 조여왔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예림이 뛰어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다오나. 예림은 탁자로 달려갔다. 탁자 밑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왔어. 엄마 여기 있어. 다온이가 엄마를 보자 더 크게 울었다. 작은 팔을 뻗었다. 예림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탁자 밖으로 나왔다. 다온이는 엄마 목에 매달렸다. 온몸으로 울었다. 예림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예림과 다온이에게 쏠렸다.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민석이 예림을 알아봤다. 당신이? 목소리에 놀라움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예림은 다온이를 꼭 아는 채 민석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무언가 결연한 것이 있었다. 민석은 손가락으로 예림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건 계획된 거야. 이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태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소리요? 예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청소부입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데려왔습니다. 민석이 비웃었다. 거짓말. 이건 계획된 사기야. 하지만 태경은 예림을 주의 깊게 바라봤다. 그리고 그녀 품의 아기를 봤다. 무언가 이상했다. 뭔가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예림은 다온이를 품에 꼭 안은 채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다리가 떨렸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다온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작은 주먹으로 엄마 옷을 움켜쥐었다. 예림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달랬다. 괜찮아, 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민석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 여자를 알아요. 작년에 날 협박했던 여자예요. 예림은 고개를 들어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민석이 코웃음 쳤다. 진실? 사기꾼이 무슨 진실을 알아? 예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이 아이는 당신 딸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애 모른다. 예림이 한 발짝 다가섰다. 당신이 날 버렸을 때 이 아이는 이미 뱃속에 있었어요. 당신한테 말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내 인생 망치지 말라고 했죠. 지워버리라고 했죠. 민석은 뒤로 물러섰다. 거짓말이야. 증거도 없으면서. 예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를 인정해 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민석이 손사래를 쳤다. 절대 안 돼. 내 아이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패닉에 가까웠다. 태경은 지금까지 침묵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예림에게서 다온이에게로 옮겨갔다. 아이는 이제 울음을 그쳤다.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작은 손이 예림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다. 태경은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 아이에게서 묘하게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다. 아이 나이가 어떻게 되지? 태경이 물었다. 예림은 놀라 태경을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호기심이 묻어났다. 1살 반입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산을 했다. 작년 이맘때쯤 민석이 남부 지점 프로젝트를 맡았었다. 3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었다. 시기가 맞아떨어졌다. 아이 이름은? 태경이 다시 물었다. 다온이요. 강다온. 예림이 대답했다. 강씨 성을 붙인 것이 태경의 귀에 들어왔다. 태경은 책상 위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회사 인사 시스템에 접속했다. 예림의 이름을 검색했다. 한예림. 청소 용역 직원. 입사일은 2년 전. 담당 구역은 남부지점.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태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다. 민석이 그곳에 있던 시기와. 태경은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민석을 불렀다. 민석. 민석이 형을 바라봤다.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다. 저 아이를 봐. 태경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볼 것도 없어요. 내 아이가 아닌데. 태경이 한 발짝 다가섰다. 봐. 이번엔 더 강한 어조였다. 민석은 어쩔 수 없이 다온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엄마 어깨에서 고개를 들었다. 큰 눈으로 민석을 바라봤다. 눈물 자국이 볼에 남아 있었다. 입술은 여전히 파르르 떨렸다. 민석의 숨이 멎었다. 그 눈빛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거울 속에서. 어렸을 때 자신의 눈과 똑같았다. 조금 처지고 슬퍼 보이는 눈매. 민석은 손이 떨렸다. 아니야, 우연이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태경도 그 눈을 봤다. 그리고 알았다. 강가의 눈이었다. 그들 집안 사람들이 가진 특유의 눈매. 태경도 젊었을 때 똑같은 눈을 가졌었다. 지금은 세월에 변했지만 옛날 사진을 보면 다온이와 닮아 있었다.
태경은 예림에게 다가갔다. 아이를 내가 한번 봐도 되겠소? 예림은 경계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다운이를 태경에게 보였다. 태경은 가까이 다가가 아이를 살폈다. 다운이는 낯선 남자를 보며 다시 울먹였다. 태경은 아이의 머리를 살짝 돌렸다. 목덜미 쪽을 봤다. 그리고 숨을 들이켰다. 거기에 있었다. 작은 붉은 점, V자 모양으로 2개가 나란히. 태경은 손을 떨며 자신의 목덜미를 만졌다. 자신에게도 있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아버지에게도 있었다. 민석에게도 있었다. 강가의 유전 표식이었다.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 태경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민석을 바라봤다. 당신 목 뒤를 보시오. 민석이 어리둥절해했다. 뭐요? 목 뒤 점 말이오. 보이시오? 저 아이도 똑같은 점이 있어.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우연이에요. 많은 사람이 점을 갖고 있잖아요. 태경이 고개를 저었다. V자 모양으로 2개씩 정확히 같은 위치에. 민석은 입을 다물었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한승우 재무이사가 숨죽여 말했다. 그럼 정말로 강가의 혈육이란 말입니까? 태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곧 답이었다. 예림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믿어주는 건가? 드디어 인정해주는 건가? 다온이를 더 꼭 안았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빨았다. 지친 모습이었다. 민석은 벽에 기대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뇌리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작년 여름, 남부지점, 야근이 잦았던 그때 청소부 여자가 있었다. 조용하고 말이 없는 여자, 예림, 외로운 밤들, 순간의 욕망, 그리고 후회. 태경은 팔짱을 꼈다. 민석,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소?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태경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래서 회사 돈까지 빼돌렸소. 이 일을 숨기려고.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모든 게 탈로 났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예림은 여전히 서 있었다. 다운이는 이제 잠들기 시작했다. 예림의 품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태경은 예림을 바라봤다. 이 여자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돈? 지위? 복수? 회의실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모두의 시선이 다운이의 목덜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작은 붉은 점, V자 모양. 태경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강가의 표식, 3대에 걸쳐 이어져 온 유전의 증표. 태경은 민석에게 다가갔다. 목을 보시오. 민석은 멍한 얼굴로 형을 바라봤다. 뭐, 당신 목 뒤에도 똑같은 점이 있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태경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목덜미로 가져갔다. 그 점. 어렸을 때부터 있던 점. 아버지도 같은 점을 갖고 있었다. 형도 갖고 있었다. 그건 그냥 우연입니다. 민석이 외쳤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점을 가진 사람은 많아요.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2개가 나란히 V자로 정확히 목덜미 중앙에. 태경은 자신의 셔츠 깃을 내렸다. 그곳에도 같은 점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도 이 점을 갖고 계셨소.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이것은 강가의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표식이요. 한승우 재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정말로. 태경이 끝까지 말하지 않은 문장을 완성했다. 강가의 혈육이요. 의심의 여지가 없소.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잠겼다. 예림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표식? 혈육? 무슨 뜻인가? 예림은 다운이의 목을 다시 봤다. 그 작은 점을 몇 번이나 봤었다. 귀엽다고만 생각했다. 이것이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벽을 짚고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태경이 예림에게 다가왔다.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강가 남자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 특징이 있어. 목덜미에 나타나는 붉은 점. 2개가 나란히. 이것은 우리 집안 사람들만 갖고 있어. 의학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어. 당신 딸은 강가의 피를 이어받았어. 예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렇다면 다온이는 정말로 이 가문의 일원이란 말인가?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집안에 민석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모든 게 끝났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 점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태경은 천천히 일어섰다. 민석을 내려다봤다. 형제라는 유대감은 사라지고 차가운 실망만 남았다. 당신은 알고 있었소? 태경의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작년 여름이 떠올랐다. 예림이 찾아왔던 날, 그녀가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민석은 두려웠다. 가족들이 알면 어떡하지? 약혼녀가 알면 어떡하지? 그래서 협박했다. 돈을 주며 사라지라고 했다. 예림은 거절했다. 다시는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도망쳤던 것이다. 대답하시오. 태경이 소리쳤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작년에 알았어요.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태경의 주먹이 쥐어졌다. 알고도 버렸단 말이오? 당신 피를 나눈 아이를?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태경은 예림을 돌아봤다. 그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소? 예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돈을 줬어요. 아이를 지우라고. 만약 이 사실을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다온이를 낳고 다시 찾아갔어요. 제발 인정만 해달라고. 돈은 필요 없다고 그냥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런데 태경이 물었다. 예림은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봤다. 보안팀이 절 끌어냈어요. 회사 출입 금지 통보를 받았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당했어요. 예림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저는 그냥 제 딸이 아빠를 알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태경은 민석에게로 돌아섰다. 형의 눈빛은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차가웠다. 당신은 딸을 버렸소. 그것도 모자라 위협하고 은폐했소. 회사 돈까지 빼돌렸소. 이 모든 게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였소? 민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부끄러움이 그를 짓눌렀다. 태경은 회의실 밖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고 복대 서 있던 비서를 불렀다. 법무팀 팀장을 당장 불러오시오. 그리고 인사팀도. 비서가 급히 사라졌다. 태경은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다. 예림을 바라봤다. 당신과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겠소.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오. 예림은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이 아이는 강가의 혈육이오. 당신은 이 아이의 어머니고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오. 태경의 말에 예림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년 반 동안 혼자 싸워왔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 자신의 편에 서주었다. 민석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태경은 차갑게 대답했다. 아이한테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나요.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태경은 예림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당신과 아이는 내 보호 아래에 있소. 아무도 감히 손대지 못할 것이오. 5분 뒤 법무팀 김 팀장이 회의실에 들어섰다. 뒤이어 인사팀 책임자도 왔다. 그들은 긴장한 얼굴로 태경을 바라봤다. 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민석 이사를 즉시 해고 처리하시오.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요. 김 팀장이 놀라 물었다.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태경은 차갑게 대답했다. 회사 자금 횡령, 그리고 개인적 비리,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소. 민석이 벌떡 일어났다. 형님, 태경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보안팀을 부르시오. 강민석 이사를 건물 밖으로 안내하라고 하시오. 개인 물품은 내일 택배로 보내드릴 것이오. 안 돼요. 이럴 순 없어요. 민석이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보안팀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민석의 양팔을 잡았다. 놓아, 놓아. 민석이 버둥거렸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단호했다. 그를 문 쪽으로 끌고 갔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예림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다. 이게 다 내 때문이야. 네가 날 망쳤어. 예림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스스로 망친 거예요. 민석은 끌려나갔다. 복대서 그의 외침이 들렸다. 하지만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고요가 찾아왔다. 예림은 다온이를 꼭 안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게 꿈만 같았다. 1년 반 동안 싸워왔다.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그런데 오늘 밤 모든 게 바뀌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으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붙잡았다. 태경이었다. 괜찮소? 태경이 물었다. 예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긴장이 풀리면서 감정이 무너졌다. 태경은 옆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시오. 예림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다온이는 이미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작은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꿈을 꾸는 모양이었다. 태경은 예림 맞은편에 앉았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그는 다온이를 바라봤다. 저 작은 아이, 강가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 조카, 그의 조카. 태경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5년 전 딸 지아를 잃었다. 백혈병이었다. 겨우 3살이었다. 너무 일찍 떠났다. 그 뒤로 태경은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 너무 아팠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아이를 보았다. 다온이. 작고 연약한 생명, 하지만 엄마를 꼭 붙잡고 있는 강인한 아이. 태경은 그 모습에서 지아를 봤다. 그리고 후회했다. 왜 더 많이 안아주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이 놀아주지 못했을까? 일만 했다. 회사만 봤다. 그리고 딸이 떠났다. 어디 사시오? 태경이 물었다. 예림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서구 가양동이요. 작은 원룸이에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없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혼자예요. 예림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태경은 뭔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제안이 하나 있어. 예림은 고개를 들었다. 태경이 계속했다. 회사에서 일하시오. 청소가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총무부에 자리를 만들겠소. 급여는 300만 원. 복지도 모두 적용되어. 예림은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그리고 제 집에서 사시오. 당신과 다온이가. 예림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안 됩니다. 태경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왜요? 예림은 다온이를 더 꼭 안았다. 저는 회장님을 믿을 수 없어요. 혹시 나중에 제 딸을 빼앗으려는 건 아닐까요? 태경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걱정이요. 하지만 내 의도를 오해하고 있소. 태경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민석은 위험한 사람이요. 오늘 일로 당신을 원망할 것이요. 복수하려 들 수도 있소. 당신과 다온이를 공격할 수도 있소. 내 집은 안전하오. 보안도 철저하고 사람들도 많소.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소. 예림은 입술을 깨물었다. 태경의 말이 맞았다. 민석은 분명 복수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왜 저희를 도와주세요? 예림이 물었다. 아무 이유 없이 남을 돕는 사람은 없어요. 태경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게 딸이 있었소. 지아라고 했소. 5년 전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소. 겨우 3살이었소. 예림의 눈이 커졌다. 태경은 계속했다. 지아가 아팠을 때 아내가 밤낮으로 간호했소. 나는 일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소. 지아가 마지막 순간에 찾은 건 나를 아니었소. 엄마였소.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하오. 나는 그걸 뼈저리게 배웠소. 태경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당신 딸을 빼앗을 생각이 없소. 오히려 당신이 딸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싶소. 내가 지아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다온이에게는 기회가 있소. 좋은 엄마가 있소. 나는 그냥 지켜보고 싶을 뿐이오. 예림은 눈물이 났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이 차가워 보이는 남자에게도 상처가 있었다. 깊은 상처가. 예림은 고개를 들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태경이 기다렸다. 만약 제가 이곳이 다온이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야 해요. 막지 마세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오.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이요. 언제든 떠날 수 있소. 예림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알겠어요. 가겠어요. 태경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고맙소. 예림도 미소로 답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두려웠지만 희망도 있었다. 태경은 일어나서 다온이에게 다가갔다. 내가 안아도 되겠소? 예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경은 조심스럽게 다온이를 받아 안았다. 아이는 잠결에 몸을 움찔했지만 깨지 않았다. 작은 손이 태경의 양복 깃을 움켜쥐었다. 태경은 그 감촉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5년 만에 다시 안아보는 아이의 온기,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감정, 그것이 다시 돌아왔다. 우리 집으로 가시다.
태경이 말했다. 예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는 고요했다. 모두 퇴근한 뒤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태경의 차는 검은색 세단이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예림과 다온이가 뒷좌석에 앉았다. 태경도 옆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흘러갔다. 예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하지만 일어났다.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다온이가 만든 기적이었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강서구 가양동, 예림의 집이 있는 곳. 차창 밖으로 도심의 화려한 불빛이 점점 사라지고 어두운 골목들이 나타났다. 예림은 손을 꼭 쥐었다. 부끄러웠다. 태경에게 자신이 사는 곳을 보여주는 게 그 초라한 원룸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짐을 챙겨야 했다. 차가 좁은 골목 앞에 멈췄다.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어두운 길, 담벼락에는 낙서가 가득했다. 쓰레기 봉투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예림은 태경을 돌아봤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중립적이었다. 비난도 없었다. 연민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림이 말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같이 가겠소. 아니에요, 혼자 갈게요. 예림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태경도 따라 내렸다. 품에는 여전히 다온이가 잠들어 있었다. 다온이를 제가 안을게요. 예림이 손을 뻗었다.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소. 내가 안고 있겠소. 당신은 짐을 챙기시오. 골목을 걸어 들어갔다. 시멘트 바닥은 울퉁불퉁했다. 벽돌 담벼락에는 습기가 배어 있었다. 2층짜리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다.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녹슨 철문. 예림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끝방. 예림의 집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퀴퀴한 냄새가 났다. 환기가 안 된 지 오래였다. 예림은 재빨리 창문을 열었다. 방은 작았다. 4평 남짓. 부엌과 방이 한 공간. 화장실만 따로 있었다. 낡은 이불이 구겨진 채 바닥에 놓여 있었다. 장롱 하나, 작은 냉장고. 그게 전부였다. 태경은 문 앞에 서서 안을 둘러봤다. 말이 없었다. 예림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서둘러 옷을 꺼냈다. 다온이 옷, 자기 옷 몇 벌. 낡은 가방에 구겨 넣었다. 다온이 장난감도 챙겼다. 몇 개 안 되는 그릇들, 사진 몇 장. 예림은 방 안을 휙 둘러봤다. 가져갈 게 많지 않았다. 1년 반을 살았지만 추억은 별로 없었다. 그저 버티기만 했던 시간들. 다 가져가시오? 태경이 물었다. 예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게 전부예요. 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짐을 최소한으로 하시오. 내일 필요한 건 다 사드리겠소. 다온이 옷도 새로 맞추고 장난감도 당신 옷도. 예림은 손을 멈췄다. 안 그러셔도 돼요. 태경이 다가왔다. 다온이를 여전히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다. 이 아이는 내 조카요. 그 말에 예림의 가슴이 뭉클했다. 조카. 그가 다온이를 그렇게 부른 건 처음이었다.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소. 당신도 마찬가지요.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 없소. 예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는 말이 목에 걸렸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가방을 닫았다. 다온이 곰 인형만 따로 챙겼다. 예림은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여기서 다온이를 낳았다. 밤마다 울었다. 두려웠다. 외로웠다. 하지만 이제 떠난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계단을 내려와 차에 올랐다. 태경은 여전히 다온이를 안고 있었다. 예림이 손을 뻗자 그제야 아이를 건넸다. 다온이는 엄마 품으로 옮겨지면서 잠깐 신음했다. 눈을 살짝 떴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다. 응, 엄마야. 괜찮아. 예림이 속삭였다. 다온이는 주변을 둘러봤다. 차 안, 낯선 공간, 그리고 옆에 앉은 남자. 태경이었다. 다온이는 그를 빤히 바라봤다. 태경도 아이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다온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가웃거렸다. 그리고 다시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잠이 덜 깬 모양이었다. 차가 출발했다.
가양동을 벗어나 다시 도심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다리를 건넜다. 강남 쪽으로 들어섰다. 건물들이 점점 높아졌다. 불빛도 밝아졌다. 예림은 이 동네에 와본 적이 없었다. TV로만 봤던 곳, 부자들이 사는 곳. 30분쯤 지났을까? 차가 큰 철문 앞에 멈췄다. 경비원이 다가왔다. 태경을 알아보고 격려했다. 문이 열렸다. 차는 긴 진입로를 따라 들어갔다. 양쪽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가로등이 은은하게 길을 밝혔다. 그리고 앞에 나타난 것은 거대한 저택이었다. 예림은 숨이 멎었다. 3층짜리 건물, 흰색 외벽, 거대한 유리창들, 정원에는 분수까지 있었다. 이게 집이라고? 예림은 믿을 수 없었다. 차에서 내렸다. 현관으로 다가갔다. 문이 열렸다. 내부는 더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넓은 계단. 예림은 발을 떼기가 두려웠다. 여기가 자신이 있을 곳이 맞나? 태경이 옆에 섰다. 들어오시오. 예림은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다온이는 눈을 반쯤 뜨고 주변을 봤다. 아이의 눈에도 신기함이 가득했다. 태경이 집사를 불렀다. 중년 여성이 나타났다. 이분들 방을 준비해드려라. 2층 동쪽 날개 쪽으로. 집사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예림은 태경을 따라 계단을 올랐다. 2층, 복도가 길었다.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카펫이 깔린 바닥, 모든 게 조용했다. 문 하나가 열렸다. 방이 나타났다. 예림의 원룸보다 몇 배는 컸다. 큰 침대, 옷장, 화장대,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다. 여기가 당신 방이요. 옆방은 다온이 방으로 꾸며놨소. 예림은 말을 잃었다. 너무 컸다. 너무 좋았다. 이게 현실인가? 태경이 다온이에게 다가왔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자거라, 조카. 다온이는 피곤한 눈으로 태경을 봤다. 그리고 작은 손을 흔들었다. 인사하는 것처럼. 태경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방을 나갔다. 예림은 다온이를 침대에 눕혔다. 아이는 곧 잠들었다. 예림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별이 보였다. 가양동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 눈물이 흘렀다. 감사함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다온이는 안전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첫날 아침 예림은 일찍 깼다. 침대가 너무 부드러웠다. 익숙하지 않았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시계를 봤다. 아침 7시. 다온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예림은 조용히 일어났다. 방을 나섰다. 복도는 고요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계단을 내려갔다. 1층으로. 거실이 나타났다. 어제 밤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더 컸다. 소파만 5개, 큰 TV 벽난로. 예림은 주방을 찾았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입이 떡 벌어졌다. 주방은 식당만 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길게 이어졌다. 냉장고도 2개, 오븐도 2개.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들렸다. 예림은 놀라 돌아봤다. 중년 여성이었다. 어젯밤 집사. 아, 네. 저 그냥 물 좀 마시려고요. 집사가 미소 지었다. 제가 가져다 드리죠. 앉으세요. 예림은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다. 집사가 물을 따라 주었다. 아침 식사는 몇 시에 드시겠어요? 아, 저 괜찮아요. 제가 직접 만들게요. 집사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지시가 있었어요. 손님 대접하듯 하라고. 예림은 난처했다. 저는 손님이 아니에요. 여기 살게 됐어요. 집사는 온화하게 웃었다. 그럼 더욱 잘 모셔야죠.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다온이는 9시쯤 깼다. 울음소리가 들렸다. 예림이 뛰어갔다. 다온이는 낯선 방에서 놀라 울고 있었다.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예림이 안아 올렸다. 다온이는 엄마를 확인하고 울음을 그쳤다. 주변을 둘러봤다. 큰 방, 높은 천장, 햇살. 다온이의 눈이 커졌다. 예림은 다온이를 씻기고 옷을 입혔다. 거실로 내려갔다. 다온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아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기어가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카펫, 손에 닿는 모든 게 신기했다. 소파 밑을 들여다봤다. 커튼을 만졌다. 예림은 조마조마했다. 뭐라도 망가뜨리면 어쩌지. 하지만 다온이는 조심스러웠다. 만지기만 했다. 부수지 않았다. 그저 탐험할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온이는 점점 대담해졌다.
기어서 복도로 나갔다. 예림이 따라갔다. 다온이는 이 방 저 방 문 앞에서 멈췄다. 안을 들여다봤다. 때로는 웃었다. 때로는 놀랐다. 사흘이 지났다. 예림은 여전히 어색했다. 하인들이 너무 많았다. 청소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정원 가꾸는 사람. 예림은 그들과 눈을 마주치기 힘들었다. 자신도 엊그제까지 청소부였는데, 하지만 그들은 친절했다. 말을 건넸다. 다온이를 귀여워했다. 태경은 거리를 두었다. 아침 일찍 출근했다. 밤늦게 돌아왔다. 저녁은 혼자 서재에서 먹었다. 예림과 다온이를 피하는 것 같았다. 예림은 이유를 물었다. 태경은 짧게 대답했다.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두려움이 있었다. 가까워지면 잃을까봐 무서운 것 같았다. 다온이는 그런 거리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다. 저녁 8시. 예림이 다온이를 재우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자고 싶지 않았다. 침대에서 계속 일어났다. 예림이 지쳤다. 다온아 제발 자자. 하지만 다온이는 문 쪽을 가리켰다. 뭔가 찾는 것 같았다. 예림이 문을 열었다. 다온이가 기어 나갔다. 복도로 예림이 따라갔다. 어디 가려고? 다온이는 계단으로 향했다. 예림이 안아 올렸다. 위험해. 안 돼. 하지만 다온이는 고집을 부렸다. 아래로 내려가고 싶었다. 예림은 할 수 없이 다온이를 안고 계단을 내려갔다. 1층. 다온이는 한쪽을 가리켰다. 서재 쪽이었다. 그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태경이 있었다. 예림은 망설였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온이는 계속 손짓했다. 예림은 서재 문 앞에 섰다. 노크했다. 들어오시오. 태경의 목소리. 문을 열었다. 태경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요? 죄송해요. 다온이가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해서요. 태경은 다온이를 봤다. 아이는 태경을 보자 손을 흔들었다. 방긋 웃었다. 태경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들어오시오. 예림이 다온이를 안고 들어갔다. 다온이는 태경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예림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안아주셔도 될까요? 예림이 물었다. 태경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일어났다. 다가왔다. 다온이를 받아 안았다. 다온이는 태경 품에 안기자 만족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작은 손으로 태경의 넥타이를 만졌다. 태경은 소파로 갔다. 앉았다. 다온이를 무릎에 앉혔다. 아이는 태경의 얼굴을 빤히 봤다. 그리고 손을 뻗어 그의 뺨을 만졌다. 부드러웠다. 다온이가 킥킥 웃었다. 제가 데리고 갈게요. 예림이 말했다.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소. 잠깐 있어도 돼요. 예림은 머뭇거렸다. 방해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괜찮소. 태경의 목소리에는 간청이 섞여 있었다. 예림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닫고 나갔다. 서재에는 둘만 남았다. 태경과 다온이. 아이는 이제 태경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눈이 감겼다. 피곤했던 모양이다. 태경은 움직이지 않았다. 숨도 크게 쉬지 않았다. 다온이가 깰까봐. 아이의 따뜻한 천이 전해졌다. 부드러운 숨소리. 작은 손이 태경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5년 만이었다. 이렇게 누군가를 품에 안은 게 지하 이후 처음이었다. 태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다. 뺨을 타고 떨어졌다. 슬픔이 아니었다. 안도였다. 자신이 아직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1시간쯤 지났을까. 다온이는 깊은 잠에 빠졌다. 태경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다. 팔이 저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예림이었다. 다온이를 데려가려고. 태경은 예림을 봤다.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다. 예림은 가슴이 뭉클했다. 이 강한 남자가 울었다. 아이 때문에. 죄송해요. 데려갈게요. 손을 뻗었다. 태경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조금만 더 있게 해주시오. 제발. 그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있었다. 예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문을 닫았다. 태경 혼자 두었다. 그와 다온이. 둘만의 시간을. 치유의 시간을.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태경은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다. 저녁에는 다온이와 시간을 보냈다.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았다.
다온이가 무너뜨리면 다시 쌓았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택을 채웠다. 예림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집이 살아나고 있었다. 예림도 변했다. 이제는 주방에서 요리했다. 김치찌개를 끓였다. 된장국을 만들었다. 집사가 도우려 했지만 예림은 혼자 하고 싶었다.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였다. 음식 냄새가 저택에 퍼졌다. 따뜻한 냄새, 집 냄새. 태경은 퇴근 후 그 냄새를 맡으며 미소 지었다. 집에 오는 게 기다려졌다. 무언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오랜만이었다. 저녁 식사는 이제 셋이 함께 했다. 다온이는 아기 의자에 앉았다. 숟가락을 휘두르며 먹었다. 온통 흘렸다. 예림이 닦아줬다. 태경은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함을 느꼈다. 가족 같았다. 진짜 가족처럼.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집사가 나갔다. 곧 돌아와 태경에게 보고했다. 강민석 씨가 왔습니다. 태경의 얼굴이 굳었다. 예림도 긴장했다. 들여보내지 마시오. 돌려보내시오. 하지만 민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소리를 질렀다. 형님, 제발 만나 주십시오. 다온이를 보고 싶어요. 태경이 현관으로 나갔다. 민석은 철문 밖에 서 있었다. 초췌해 보였다. 돌아가시오. 태경이 차갑게 말했다. 형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를 보게만 해주세요.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그 아이를 버렸소. 권리가 없소. 혈육이잖아요. 민석이 외쳤다. 혈육이라는 걸 알면서도 버렸소. 그게 더 나쁜 거요. 태경은 돌아섰다. 민석이 철문을 흔들었다. 안 돼요. 법적으로 싸우겠어요. 친자 확인 소송 내겠어요. 태경은 멈춰 섰다. 천천히 돌아봤다. 그러시오. 법정에서 보시다. 2주일 뒤 법원에서 친자 확인 소송이 시작됐다. 민석은 변호사를 여럿 고용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목덜미의 점, 그리고 DNA 검사 결과 99.9% 일치. 다온이는 민석의 딸이 맞았다. 하지만 판사는 양육권을 예림에게 주었다. 민석의 벌인 행위, 협박, 은폐, 모든 게 기록됐다. 판사는 단호했다.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민석은 항소했다. 또 졌다. 상고했다. 또 졌다. 1년 동안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민석은 모든 권리를 잃었다. 양육권도, 면접권도, 심지어 성도 바꿀 수 있었다. 예림은 다온이의 성을 강씨로 유지했다. 하지만 호적에는 아버지란이 비어 있었다. 민석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패소 후 민석은 사라졌다. 소문에는 외국으로 떠났다고 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예림은 안도했다. 이제 정말 끝났다. 다온이는 안전했다. 한편 저택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태경이 변하고 있었다. 퇴근 시간을 앞당겼다. 다온이와 놀아주고 싶어서. 주말에는 공원에 갔다. 셋이 함께 다온이를 그네에 태웠다. 밀어줬다. 아이가 깔깔 웃었다. 예림도 웃었다. 태경도 웃었다. 태경은 예림을 보기 시작했다. 다르게. 처음에는 동정이었다. 불쌍한 여자, 도와줘야 할 사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의 강함이 보였다. 혼자서 다온이를 키운 힘, 어려움 속에서도 웃는 모습, 다온이를 대하는 부드러움. 태경의 가슴이 뛰었다. 이게 뭘까?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 반년이 지났다. 어느 가을 저녁, 다온이는 둘 사이 소파에서 잠들었다. 벽난로가 타고 있었다. 따뜻했다. 예림은 다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태경도 아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예림을 봤다. 예림 씨, 태경이 불렀다. 예림이 고개를 들었다. 네? 여기 사는 게 행복하오? 예림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행복해요. 다온이도 행복해 보여요. 감사해요. 태경은 심호흡을 했다. 결정의 순간이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예림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요? 결혼하자는 말이오. 당신과 나, 그리고 다온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요. 예림은 말을 잃었다. 태경이 계속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처음에는 몰랐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소.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소. 다온이도 사랑하오. 내 딸처럼.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고 싶소. 예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요. 학벌도 없어요. 태경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당신이 누군지요. 강한 사람, 사랑 많은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 예림은 다온이를 봤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리고 태경을 봤다. 진심이 보였다. 그의 눈에, 그의 목소리에 예림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 사람도 상처받았다. 딸을 잃었다. 외로웠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랑하려 했다. 용기를 냈다. 네. 예림이 속삭였다. 결혼할게요. 태경의 얼굴이 환해졌다. 손을 뻗어 예림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예림도 손을 꼭 잡았다. 다온이가 움찔하며 눈을 떴다. 두 사람을 봤다. 손을 잡고 있는 엄마와 아저씨. 다온이가 웃었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들이 하나가 될 거라는 걸. 태경이 다온이를 안아 올렸다. 예림도 가까이 왔다. 셋이 껴안았다. 따뜻한 포옹, 벽난로 불빛이 그들을 비췄다. 밖은 어두웠지만 안은 밝았다. 새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 그래서 더 강한 가족. 다음 날 아침 예림은 꿈을 꾼 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손가락에 있는 반지가 현실을 말해줬다. 어젯밤 태경이 끼워준 반지, 다이아몬드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예림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결혼한다니. 그것도 강태경과. 태경은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준비하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만 예림은 망설였다. 큰 결혼식은 싫어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태경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작은 식으로 하시다. 가까운 사람들만. 석 달 뒤로 날짜를 잡았다. 이유가 있었다. 다온이가 걸을 수 있게 하려고. 아이는 이제 돌이 훌쩍 지났다.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태경은 다온이가 혼자 걸어서 꽃을 뿌리길 바랐다. 예림도 그 모습을 보고 싶었다. 준비 기간 동안 예림은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다. 웨딩드레스를 맞췄다. 강남의 유명 숍에서 디자이너가 직접 상담했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예림은 잘 몰랐다. 심플한 게 좋아요. 화려한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디자이너는 순백색 드레스를 제안했다. 아라인, 레이스가 조금 들어간 시착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공주 같았다. 예림은 울컥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태경이 옆에 섰다. 아름답소. 예림은 눈물을 닦았다. 감사해요. 다온이 드레스도 맞췄다. 흰색의 분홍 리본. 다온이는 드레스를 입자 빙글빙글 돌았다. 치마가 펄럭였다. 아이가 깔깔 웃었다. 예림과 태경도 웃었다. 다온이는 이날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이 결혼은 셋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결혼식 전날 밤 예림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면 아내가 된다. 강태경의 아내. 믿기지 않았다. 1년 전만 해도 청소부였다. 밀린 월세 걱정에 밤을 새웠다. 그런데 이제는 재벌가의 안주인이 된다. 결혼식 날. 날씨가 완벽했다. 맑은 가을 하늘, 선선한 바람. 저택 정원에 작은 무대를 세웠다. 의자는 30개만, 초대받은 사람도 적었다. 회사 임원 몇 명, 법무팀 김 팀장, 그리고 정숙 아주머니. 정숙 아주머니는 초대장을 받고 울었다. 저 같은 사람을 초대하다니. 예림이 손을 잡았다. 아주머니 없었으면 오늘이 없었어요. 꼭 오셔야 해요. 정숙 아주머니는 새 한복을 입고 왔다. 연두색. 예림을 보자마자 또 울었다. 너무 예뻐요. 정말 예뻐요. 오후 2시. 음악이 흘렀다. 바이올린 선율.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다. 태경이 먼저 입장했다. 검은 턱시도, 흰 셔츠, 나비 넥타이.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단 위에 섰다. 기다렸다. 다음은 다온이었다.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꽃잎이 담겨 있었다. 예림의 친구가 손을 잡아줬다. 다온이는 비틀거리며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손으로 꽃잎을 움켜쥐었다. 던졌다. 옆으로 날아갔다. 하객들이 웃었다. 다온이도 웃었다. 계속 걸었다. 중간에 한 번 넘어졌다. 혼자 일어났다. 다시 걸었다. 태경 앞에 도착했다. 태경이 무릎을 꿇고 안아 올렸다. 잘했어, 우리 다온이. 다온이가 태경의 뺨에 뽀뽀했다. 하객들이 박수쳤다. 그리고 예림이 입장했다. 혼자였다. 아버지가 없어서
에스코트할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예림은 당당했다.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었다. 빨간 카펫 위를 양쪽으로 꽃들이 피어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났다. 예림을 바라봤다. 태경은 숨을 멈췄다. 예림이 너무 아름다웠다. 햇빛이 그녀를 감쌌다. 천사 같았다. 예림은 그에게 다가왔다. 단 앞에 섰다. 태경이 손을 내밀었다. 예림이 잡았다. 둘이 단 위로 올라갔다. 주례는 태경의 오랜 친구였다. 변호사. 그가 말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이건 세 사람의 가족 탄생입니다. 다온이를 가리켰다. 아이는 태경 품에 안겨 있었다. 이 아이가 이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사랑으로. 서약이 이어졌다. 태경이 먼저 말했다. 나 강태경은 한예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이었다. 예림도 말했다. 나 한예림은 강태경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반지 교환. 태경이 예림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예림도 태경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주례가 선언했다.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 하셔도 됩니다. 태경이 예림에게 다가갔다.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부드럽게 입맞췄다. 예림도 응답했다. 하객들이 환호했다. 박수가 터졌다. 다온이도 손뼉을 쳤다. 알지는 못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모두가 웃고 있어서. 피로연은 저택 안에서 열렸다. 식사, 음악, 축하. 정숙 아주머니가 예림을 꼭 안았다. 행복하게 살아요, 꼭. 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도 왔다. 한승우 재무이사가 말했다.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기가 테이블 밑에서 나왔을 때 모두 웃었다.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됐다. 저녁이 됐다. 하객들이 떠났다. 저택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가족. 예림은 드레스를 입은 차에 소파에 앉았다. 다온이는 이미 잠들었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태경이 예림 옆에 앉았다. 행복하오. 예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행복해요. 이게 꿈은 아니죠? 태경이 웃었다. 꿈이 아니오. 현실이오. 우리 현실. 예림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평생 함께 하시다. 예림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네, 평생. 둘은 그렇게 앉아 있었다. 고요했다. 평화로웠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다온이는 자랐다. 이제 5살. 어린이집에 다녔다. 친구들도 많았다. 밝고 명랑한 아이였다. 하지만 궁금한 게 많았다. 특히 자신의 가족에 대해. 어느 봄날 오후, 다온이는 거실에서 앨범을 보고 있었다. 예림과 태경의 결혼 사진. 다온이가 꽃을 뿌리는 사진. 작은 흰 드레스를 입은 자신. 엄마 나 너무 귀엽다. 다온이가 소리쳤다. 예림이 웃으며 다가왔다. 그럼 우리 다온이 제일 예뻤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요? 다온이가 물었다. 예림은 태경을 봤다. 태경도 예림을 봤다. 둘은 미소 지었다. 이 질문을 기다려왔다. 알고 싶어? 예림이 물었다. 응. 다온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리 와. 이야기해줄게. 다온이가 엄마 무릎에 앉았다. 태경도 옆에 앉았다. 예림이 말하기 시작했다. 옛날에 엄마는 가난했어. 아주 가난했지. 다온이 너를 먹이기도 힘들었어. 다온이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응. 그래서 엄마는 밤에 일을 해야 했어. 청소하는 일. 하지만 다온이를 맡길 곳이 없었어. 그래서 엄마는 용기를 냈지. 다온이를 몰래 데리고 갔어. 일하는 곳에. 다온이가 입을 벌렸다. 몰래요? 응, 몰래. 엄마는 다온이를 방에 숨겼어. 담요로 감싸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왔어. 회의하러. 엄마는 너무 놀랐어. 다온이가 갇혀버렸거든. 다온이는 숨죽여 들었다. 그래서요? 다행히 착한 아주머니가 도와줬어. 다온이를 안전한 곳에 두셨지. 하지만 다온이는 호기심이 많았어. 그래서 혼자 나갔어. 큰 방으로. 거기에는 아저씨들이 회의 중이었어. 그리고 다온이는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 다온이가 깔깔 웃었다.
나 바보였네. 예림도 웃었다. 아니야. 다온이는 용감했어. 탁자 밑에서 아저씨들 다리 사이를 지나갔어. 아무도 몰랐어. 다온이가 거기 있는 줄. 그러다가 한 아저씨가 발견했어. 너한테 소리를 질렀어. 무서운 소리. 그래서 다온이는 울었어. 크게.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뛰어갔지. 다온이를 구하러. 다온이의 눈이 촉촉해졌다. 엄마가 구해줬어요? 물론이지. 엄마는 언제나 다온이를 지켜. 예림이 딸을 꼭 안았다. 그리고 거기에 아빠가 있었어. 다온이가 태경을 봤다. 아빠가요.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날 밤 나는 다온이를 처음 봤어. 너무 작고 귀여운 아기, 울고 있는 아기. 내 마음이 움직였어. 다온이가 물었다. 어떻게요? 아빠한테는 딸이 있었어. 예전에. 지아라는 이름이었지. 하지만 지아는 아파서 하늘나라로 갔어. 아빠는 너무 슬펐어. 다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어. 태경의 목소리가 잠겼다. 하지만 다온이를 봤을 때 달랐어. 지아가 다온이를 보내준 것 같았어. 아빠를 다시 웃게 하려고. 다온이가 태경의 손을 잡았다. 지아 언니가 보낸 거예요? 태경이 미소 지었다. 그럴지도 몰라. 아빠는 그렇게 믿어. 다온이가 생각에 잠겼다. 그럼 나는 지아 언니 대신인 거예요? 태경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다온이는 다온이야. 지아는 지아고 둘 다 아빠 딸이야. 다온이는 지금 여기 있고 지아는 하늘에서 우릴 지켜봐. 둘 다 소중해. 다온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 것 같았다. 예림이 계속했다. 그날 밤 아빠는 엄마와 다온이를 도와줬어. 우리를 이 집으로 데려왔어. 안전하게 살라고. 처음에는 무서웠어. 이 큰 집이. 하지만 다온이는 금방 적응했지.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웃고. 아빠는 다온이를 정말 좋아했어. 날마다 같이 놀아줬어. 블록도 쌓고 그림책도 읽어줬어. 그러면서 아빠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어. 다온이가 가르쳐준 거야. 다온이가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가르쳐줬어요? 응, 네가. 태경이 다온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게 됐어. 엄마의 강함을, 다온이를 아끼는 마음을, 모든 걸 사랑하게 됐지. 그래서 아빠는 엄마한테 청혼했어. 결혼해달라고. 엄마는 울면서 그러겠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됐어. 진짜 가족. 예림이 말을 마쳤다. 다온이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만난 거예요? 예림과 태경이 함께 대답했다. 그래, 내 덕분이야. 다온이가 환하게 웃었다. 나 정말 대단하다. 둘이 웃었다. 다온이가 진지해졌다. 나쁜 아저씨는요, 나한테 소리 지른 아저씨. 예림이 잠시 망설였다. 그 아저씨는 멀리 갔어. 다시 안 와. 다행이다. 무서웠어요, 분명히. 다온이가 말했다. 태경이 다온이를 안아 올렸다. 이제 아무도 다온이를 무섭게 하지 못해. 아빠가 지켜줄 거야, 항상. 다온이가 태경 목을 껴안았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다온아. 저녁이 됐다.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저녁을 먹었다. 다온이는 계속 얘기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신기했다. 나 영화 같아요. 예림이 웃었다. 그래, 우리 이야기는 영화 같아. 식사 후 다온이를 재웠다. 이를 닦고 잠옷을 입었다. 침대에 누웠다. 예림과 태경이 양쪽에 앉았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날 낳아줘서. 그리고 사랑해줘서. 다온이가 말했다. 예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가 더 고마워. 다온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태경도 말했다. 아빠도. 다온이는 아빠 선물이야. 가장 큰 선물. 다온이가 눈을 감았다. 곧 잠들었다. 예림과 태경은 딸을 바라봤다. 이 작은 아이, 그들을 하나로 묶은 아이, 우연히 회의실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간 아이, 모든 걸 바꾼 아이. 둘은 방을 나왔다. 거실로 갔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믿어지십니까? 태경이 물었다. 뭐가요? 이 모든 게.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게. 예림이 웃었다. 안 믿겨요. 가끔 꿈인 것 같아요. 태경이 예림의 손을 잡았다. 꿈이 아니요. 우리 현실이요. 함께 만든 현실. 예림이 태경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행복해요, 정말. 나도 행복하오. 다시 살 이유를 찾았소. 당신과 다온이가. 둘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별이 반짝였다. 봄바람이 불었다. 평화로웠다. 완벽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됐다. 현재는 행복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미래는 희망으로 빛났다.
세 사람의 가족,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 영원히 함께할 가족. 다온이는 자라면서 엄마를 닮아갔다.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웃을 때는 예림처럼 눈이 초승달이 됐다. 하지만 눈빛은 강가의 것이었다. 날카롭고 똑똑했다. 예림은 그 조합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다온이는 둘의 최고를 물려받았다. 7살이 된 다온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매일 아침 태경이 학교에 데려다줬다. 예림이 가방을 챙겨주고 태경이 차까지 안내했다. 차 안에서 다온이는 아빠와 이야기했다. 학교 친구들 얘기, 좋아하는 선생님 얘기, 배운 노래. 태경은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주말 아침은 특별했다. 태경이 주방에 섰다.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을 들었다. 계란을 깼다. 휘휘 저었다. 스크램블 에그. 다온이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다. 아빠 잘 익혀야 해요. 다온이가 의자에 앉아 지켜봤다. 알았어. 걱정 마. 태경이 웃으며 대답했다. 예림은 식탁에 앉아 그 광경을 봤다. 믿을 수 없었다. 1년 전만 해도 태경은 주방에 발도 들이지 않았다. 요리는 하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딸을 위해 뭐든 배웠다. 계란 굽기, 팬케이크 뒤집기, 샌드위치 만들기.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자, 다 됐다. 태경이 접시를 들고 왔다. 노릇노릇한 계란. 다온이가 박수쳤다. 맛있겠다. 포크로 한 입 떴다. 먹었다. 얼굴이 환해졌다. 아빠 최고. 태경의 가슴이 벅찼다. 이런 작은 순간들, 평범한 아침들. 이게 행복이었다. 변화는 계속됐다. 태경은 회사 일을 줄였다. 저녁 6시면 퇴근했다. 임원들이 놀랐다. 회장님, 요즘 일찍 퇴근하시네요. 가족이 기다려서. 태경의 대답은 간단했다. 가족. 그 단어를 말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녁 식사는 셋이 함께했다. 예림이 만든 음식, 집밥,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태경은 2그릇씩 먹었다. 이 맛을 어떻게 내는 거요? 사랑으로요. 예림이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태경이 웃었다. 그럼 사랑이 많이 들어갔네. 예림도 변했다. 이제는 자신감이 넘쳤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다. 당당했다. 태경이 회사 일을 상담했다. 이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하오? 예림은 솔직히 말했다. 너무 위험해 보여요. 다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경은 예림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녀의 직관은 날카로웠다. 함께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사회공헌 사업. 미혼모 지원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예림이 제안했다. 저처럼 힘든 엄마들을 돕고 싶어요. 태경은 즉시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요. 시작하시다. 예림은 기뻤다. 드디어 자신의 경험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었다. 센터는 강남에 문을 열었다. 이름은 다온 희망센터. 다온이의 이름을 땄다. 센터는 법률 상담, 심리치료, 직업훈련을 제공했다. 예림이 직접 운영을 감독했다. 매주 센터를 방문했다. 엄마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왔다. 23, 임신 7개월, 혼자였다. 남자친구가 떠났다. 가족도 등을 돌렸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림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울게요. 예림은 그녀를 도왔다. 집을 구해줬다. 출산 비용을 지원했다. 아기가 태어난 뒤 일자리도 찾아줬다. 그 여자는 눈물로 감사했다. 선생님이 없었으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예림은 웃었다. 포기하지 말아요. 아이는 축복이에요. 저택도 변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생기가 넘쳤다. 주말이면 다온이 친구들이 놀러왔다. 정원에서 뛰어놀았다. 소리를 질렀다. 웃었다. 예림은 간식을 준비했다. 과일 주스, 쿠키. 태경은 아이들과 축구를 했다. 골키퍼를 자처했다. 일부러 골을 허용했다. 아이들이 환호했다. 아빠 최고! 다온이가 소리쳤다. 태경이 웃으며 다온이를 안아 올렸다. 너도 최고야. 주변 부모들이 부러워했다. 회장님이 저렇게 다정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예림이 대답했다. 저도 몰랐어요. 알게 됐죠. 민석은 완전히 사라졌다. 소식도 없었다. 누군가 말하길 일본으로 갔다고 했다. 다시 시작하려고. 태경은 신경 쓰지 않았다.
끝난 일이었다. 다온이도 민석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빠는 태경뿐이었다. 어느 저녁 다온이가 물었다. 아빠 나 입양한 거예요? 예림과 태경이 놀랐다. 왜 그렇게 생각해? 친구가 그러던데 나는 아빠랑 안 닮았대요. 다온이의 목소리가 작았다. 태경이 다온이를 무릎에 앉혔다. 다온아 들어봐. 가족은 닮은 걸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되는 거야. 아빠는 너를 내 딸로 선택했어. 매일 선택해. 그게 더 특별한 거야. 다온이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정말이야. 아빠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다온이가 웃었다. 나도 아빠 사랑해. 껴안았다. 예림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이 가족, 이렇게 만들어진 가족, 피보다 강했다. 선택보다 확실했다. 사랑이었다. 순수한 사랑. 저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예전의 무거운 침묵은 사라졌다. 대신 음악이 흘렀다. 다온이의 웃음소리, 예림의 노랫소리, 태경의 발소리, 집이 살아 숨쉬었다. 예림과 태경의 관계도 깊어졌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다. 상처받은 사람들, 신뢰하기 두려운 사람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벽이 무너졌다. 이제는 서로를 완전히 알았다. 태경의 슬픔을, 예림의 두려움을, 모든 걸. 태경은 지아 이야기를 더 편하게 했다. 오늘 지아, 생일이요. 어느 날 아침 말했다. 예림이 손을 잡았다. 꽃을 사러 갈까요?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셋이 함께 꽃집에 갔다. 하얀 백합을 샀다. 지아가 좋아했던 꽃, 묘지로 갔다. 작은 비석 앞에 섰다. 강지아, 2016년 3월 2일, 2019년 9월 7일, 태경이 꽃을 놓았다. 무릎을 꿇었다. 지아야, 아빠야, 동생 데려왔어. 다온이야. 다온이가 옆에 섰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 다온이에요. 예림은 뒤에서 지켜봤다. 가슴이 먹먹했다. 태경이 다온이를 안아 올렸다. 지아 언니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봐. 항상. 정말요? 정말이야. 다온이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손을 흔들었다. 언니 사랑해요. 그 순간 태경은 깨달았다. 지아와 다온이는 대립하지 않는다는 걸, 공존한다는 걸, 하나가 다른 하나를 없애지 않는다는 걸,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였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아졌다. 한편 다온 희망센터는 빠르게 성장했다. 입소문이 났다. 방송에도 나왔다. 기자가 예림을 인터뷰했다. 어떻게 이 센터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예림은 솔직히 대답했다. 제 경험 때문이에요. 저도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지금은 대한그룹 회장 부인이시잖아요. 기자가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절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도울 수 있게 했어요.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전화가 쏟아졌다.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 후원하고 싶은 사람들. 예림은 바빴다. 하지만 행복했다. 의미 있는 일이었다. 태경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회사 자금을 투자했다. 직원들에게 자원봉사를 권장했다. 우리 회사는 돈만 버는 곳이 아니오. 사회에 기여해야 하오. 임원들이 동의했다. 회사 이미지도 좋아졌다. 어느 날 다온이가 센터를 방문했다. 예림이 데려갔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엄마가 일하는 곳이야. 안으로 들어갔다. 여성들이 있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다온이가 신기한 눈으로 봤다. 한 여성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다온이죠? 네, 안녕하세요. 여성이 웃었다. 네, 엄마는 천사야. 우리를 많이 도와줘. 다온이가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엄마 최고예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다온이가 물었다. 엄마 왜 그 사람들을 도와줘요? 예림이 대답했다. 엄마도 예전에 그들처럼 힘들었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외로웠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게 하고 싶어. 엄마 착해. 다온이가 말했다. 예림이 딸을 안았다. 다온이도 커서 남들을 도와줘. 어려운 사람들을. 그게 진짜 행복이야. 네, 엄마. 그럴게요. 며칠 뒤 다온이가 또 물었다. 엄마 나한테 다른 아빠가 있어요? 예림이 멈췄다. 이 질문이 올 줄 알았다. 왜 그렇게 생각해? 친구들이 그러던데 나는 아빠랑 성이 같은데 얼굴은 안 닮았대요. 예림은 태경을 봤다.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이야기하자는 의미였다.
셋이 거실에 앉았다. 예림이 입을 열었다. 다온아, 사실을 말해줄게. 너를 낳아준 사람은 다른 분이야. 다온이의 눈이 커졌다. 그럼 아빠는? 태경이 대답했다. 나는 내 삼촌이야, 혈연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빠야.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를 사랑했어. 선택했어. 다온이가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진짜 아빠는? 그 사람은 너를 원하지 않았어. 예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를 버렸어. 너도 버렸어. 하지만 태경 아빠는 달랐어. 너를 선택했어. 사랑했어. 키웠어. 그게 진짜 아빠야. 다온이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아빠는 나를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려. 태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영원히 내 아빠야. 다온이가 웃었다. 좋아요. 전 아빠가 좋아요. 다른 아빠는 필요 없어요. 태경은 복돼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저 작은 아이. 자신을 선택해준 아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다온이를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온이가 아빠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요, 아빠. 울지 마세요. 그날 밤 예림과 태경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잘 넘어갔네요. 예림이 말했다. 그렇소. 다온이는 똑똑해. 이해했어. 태경이 예림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잘 키웠어. 우리가 함께 키웠죠. 예림이 웃었다. 맞소, 우리가. 둘은 그렇게 누워 있었다. 평화로웠다. 가족이었다.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든 가족. 가장 강한 유대. 시간은 계속 흘렀다. 저택은 이제 집이 아니라 가정이었다. 돌과 유리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추억과 사랑으로 채워진 공간. 예림은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이었다. 진정한 의미로.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다. 더 이상 회장 부인이 아니라 한예림 이사로 불렸다. 사회공헌 부서를 총괄했다. 이사회에 참석했다. 의견을 냈다. 임원들이 경청했다. 한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태경도 자랑스러웠다. 내 아내는 뛰어난 사업가요. 다온이는 학교에서 모범생이었다. 성적도 좋았지만 성품이 더 훌륭했다. 친구를 도왔다.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대들었다. 하지마. 그건 나쁜 거야. 선생님이 예림을 불렀다. 칭찬하려고. 다온이는 정의감이 강해요. 엄마가 잘 가르치셨어요. 예림은 의도적으로 다온이를 겸손하게 키웠다. 우리 집이 크다고 자랑하면 안 돼. 왜요? 집 크기가 사람을 만들지 않아. 마음이 사람을 만들어.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렴. 다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매주 다온이를 센터에 데려갔다. 봉사활동을 시켰다. 이 장난감들을 정리해 줄래? 다온이는 열심히 했다. 다른 아이들과 놀아줬다. 언니 같이 놀자. 작은 아이들이 다온이를 좋아했다. 다온이도 즐거웠다. 저녁 식사 시간은 신성했다. 아무리 바빠도 셋이 함께 먹었다. 휴대폰도 치웠다. TV도 껐다. 서로에게 집중했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 태경이 물었다. 저요? 수학 시험 100점 받았어요. 다온이가 소리쳤다. 잘했어. 예림이 박수쳤다. 엄마는요? 다온이가 물었다. 오늘 새 가족이 센터에 왔어. 엄마랑 아기. 도와줬어. 기뻤어. 아빠는요? 나는 오늘 일찍 퇴근했어. 너희 얼굴 보고 싶어서. 다온이가 웃었다. 아빠 저도 보고 싶었어요. 이런 대화들. 평범하지만 소중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눴다. 함께했다. 밤에는 또 다른 의식이 있었다. 자기 전 이야기 시간. 태경이 다온이 방으로 갔다. 침대에 앉았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줄까? 엄마랑 아빠 이야기요. 다온이가 항상 그걸 골랐다. 또 태경이 웃었다. 응, 좋아요. 태경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밤, 비 오던 밤, 작은 아기가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간 밤. 다온이는 100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았다. 그래서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래서 아빠가 너를 봤어. 작고 귀여운 아기, 울고 있는 아기. 내 마음이 녹았어. 그 다음요? 엄마가 뛰어왔어. 너를 구하러. 엄마는 용감했어. 아빠는 그 모습에 감동했어. 그래서 우리 가족이 됐어요. 그래. 그날 밤 모든 게 시작됐어. 다온이가 생각했다. 그럼 제가 없었으면 엄마 아빠는 못 만났겠네요. 맞아. 넌 우리 가족의 시작이야. 가장 중요한 사람. 다온이가 자랑스러워했다.
저 대단하다. 태경이 딸의 이마에 입 맞췄다. 그래, 넌 대단해. 이제 자자. 좋아요. 굿나잇 아빠. 굿나잇 다운아즈 불을 껐다. 나왔다. 예림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또 그 이야기 했어요? 응. 다운이가 좋아해. 계속 들어도 안 질리나 봐. 우린 질리지 않잖소. 태경이 웃었다. 예림도 웃었다. 거실로 내려갔다. 벽난로가 타고 있었다. 소파에 앉았다. 둘만의 시간. 오늘 이사회에서 당신 멋있었소. 태경이 말했다. 그래요? 그렇소. 자신감 있고 똑똑했어. 다들 감탄했어. 예림이 부끄러워했다. 아직 부족해요. 배울 게 많아요. 충분히 잘하고 있소. 나보다 나을 때도 있어. 예림이 놀랐다. 정말요? 정말이요. 당신은 사람을 이해해. 나는 숫자만 봤어. 당신이 날 가르쳤소. 서로 배우는 거죠. 예림이 태경의 손을 잡았다. 맞소. 서로 채워주는 거지. 둘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밖은 어두웠지만 안은 밝았다. 평화로웠다. 며칠 뒤 다온이가 숙제를 했다. 가족 소개하기. 그림을 그렸다. 세 사람,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 밑에 글을 썼다. 우리 가족은 특별해요. 엄마는 용감해요. 아빠는 다정해요. 나는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선생님이 그 숙제를 보고 울컥했다. 다음 날 예림에게 전화했다. 다온이 숙제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림도 눈물이 났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에 와서 다온이를 안았다. 우리 딸 최고야. 엄마도 최고. 다온이가 웃었다. 태경도 퇴근해서 그 그림을 봤다. 가슴이 벅찼다. 액자에 넣었다. 거실에 걸었다. 이게 우리야. 세 사람이 그림을 봤다. 자신들을 봤다.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였다. 사랑으로 만든 가족.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 가장 아름다운 가족. 다온이의 7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예림은 몇 주 전부터 준비했다. 정원에서 파티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요. 태경이 동의했다. 친구들 많이 초대하시오. 즐겁게. 초대장을 보냈다. 학교 친구들, 센터 아이들, 선생님들. 정숙 아주머니도 초대했다. 꼭 오세요. 예림이 전화로 말했다. 물론이죠. 우리 다온이 생일인데. 정숙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생일날. 하늘은 맑았다. 완벽한 날씨였다. 정원에 텐트를 쳤다. 의자와 테이블을 놓았다. 풍선을 달았다. 무지개 색깔. 다온이가 좋아하는 색. 케이터링 팀이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케이크는 예림이 직접 만들었다. 딸기 케이크. 다온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오후 2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뛰어왔다. 다온아, 생일 축하해. 선물을 건넸다. 다온이는 신이 났다. 고마워. 정원은 금방 아이들로 가득 찼다. 웃음소리, 소리, 생기. 예림은 음식을 날랐다. 주스, 과일, 샌드위치. 아이들이 먹었다, 흘렸다, 뛰었다, 놀았다. 부모들도 왔다. 예림과 인사했다. 멋진 파티예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계세요. 태경은 아이들과 놀아줬다. 숨바꼭질을 했다. 술래가 됐다. 일부러 천천히 뛰었다. 아이들이 도망쳤다. 깔깔 웃었다. 회장님 못 잡아. 태경도 웃었다. 기다려. 잡을 거야. 3시에 케이크가 나왔다. 큰 딸기 케이크. 7개의 촛불. 다온이가 테이블 앞에 섰다. 모두가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다온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다온이가 촛불을 불었다. 한 번에다. 모두가 박수 쳤다. 소원 빌었어? 예림이 물었다. 응. 뭐 빌었어?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루어져. 다온이가 웃었다. 예림도 웃었다. 케이크를 잘랐다. 나눠줬다. 달콤했다. 완벽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해가 기울었다. 오후 6시쯤 정원은 다시 조용해졌다. 셋만 남았다. 다온이는 선물 더미 옆에 앉아 있었다. 이거 다 내 거야? 그래, 내 생일 선물이야. 태경이 말했다. 하나 더 있어. 예림이 말했다. 태경을 봤다.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벨벳 상자. 다온이에게 건넸다. 이건 특별한 선물이야. 다온이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 목걸이가 있었다. 금체인 작은 하트 펜던트. 반짝였다. 예뻐. 다온이가 소리쳤다. 하지만 태경의 표정은 진지했다. 이건 특별한 목걸이야. 이야기가 있어. 다온이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이야기요? 태경이 무릎을 꿇었다.
다온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이 목걸이는 지아 언니 거였어. 언니가 3살 때 아빠가 선물했어. 언니는 항상 이걸 차고 있었어. 다온이의 눈이 커졌다. 지아 언니 거요? 응, 언니가 하늘나라 갈 때 이걸 남겼어. 아빠는 이걸 소중히 보관했어. 언제가 특별한 사람에게 줄 거라고 생각했어.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특별한 사람이 너야, 다온아. 아빠는 내게 이걸 주고 싶어. 지아 언니도 원할 거야. 동생이 차고 있는 걸. 다온이는 목걸이를 만졌다. 조심스럽게. 제가 차도 돼요? 물론이야. 하지만 약속해야 해. 이걸 잘 간직할 거라고. 지아 언니를 기억할 거라고. 약속해요. 다온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잘 간직할게요. 언니한테 매일 말할게요. 태경이 목걸이를 다온이 목에 걸어줬다. 하트 펜던트가 다온이 가슴에 놓였다. 완벽하게 맞았다. 예림은 그 광경을 보며 울었다. 두 세계가 만나는 순간이었다. 과거와 현재, 지아와 다온이, 슬픔과 기쁨. 다온이가 태경을 꼭 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좋아요. 소중히 할게요. 태경도 딸을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예림도 다가가 둘을 안았다. 셋이 한 덩어리가 됐다. 정원에서, 저녁 노을 아래. 지아 언니도 좋아할까요? 다온이가 물었다. 물론이야. 태경이 대답했다. 언니는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동생이 목걸이를 차는 걸 보면서. 다온이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 반짝였다. 저거 지아 언니일까? 그럴 거야. 예림이 속삭였다. 언니가 너한테 인사하는 거야. 다온이가 손을 흔들었다. 언니 고마워요. 잘 쓸게요. 밤이 깊었다. 다온이를 재웠다. 목걸이를 차고 잠들었다. 손으로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예림과 태경은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다. 잘한 거죠? 태경이 물었다. 완벽했어요. 예림이 대답했다. 다온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지아도 행복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소. 태경이 예림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날 변하게 했어. 우리가 서로 변했죠. 예림이 웃었다. 저도 달라졌어요. 더 강해졌어요. 더 행복해졌어요. 나도 마찬가지요. 다시 살 이유를 찾았소. 태경이 예림에게 키스했다. 부드럽고 깊게. 사랑해요. 예림이 속삭였다. 나도 사랑하오. 영원히. 둘은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다. 그중 하나가 유독 밝았다. 지아였을까? 그들을 축복하는 것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믿고 싶었다. 민석은 이제 기억조차 희미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가 남긴 상처는 치유됐다. 새로운 사랑이 그 자리를 채웠다. 예림은 이제 완전한 여자였다. 아내, 엄마, 사업가, 모든 역할을 해냈다. 태경도 완전한 남자가 됐다. 남편, 아빠, 기업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된 것이었다. 느끼고 사랑하고 우는 인간. 다온이는 계속 자랐다. 목걸이를 항상 차고 다녔다. 친구들이 물었다. 그거 예쁘다. 어디서 샀어? 아빠가 줬어. 특별한 거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비밀이었다. 소중한 비밀. 지아 언니와의 연결고리. 영원히 간직할 것. 시간이 더 흘렀다. 다온이는 이제 10살이었다. 다온 희망센터는 전국적인 기관이 됐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에도 지점이 생겼다. 수백 명의 여성을 도왔다. 예림의 꿈이 현실이 됐다. 어느 날 전화가 왔다. 한예림 이사님? 네. 저는 여성포럼 기획자입니다. 강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예림이 놀랐다. 강연이요? 네. 이사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예림은 고민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까? 하지만 태경이 격려했다. 당신 이야기는 힘이 있어. 나눌 가치가 있어. 정말요? 정말이요. 당신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첫 강연은 작은 홀에서였다. 50명 정도. 예림은 떨렸다.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예림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예림은 계속했다. 10년 전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혼자 아기를 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딸을 집에 두고 일하러 갈까 아니면 굶을까 청중이 숨죽였다. 저는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몰래 회사 보관실에 숨겼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발각되면 어쩌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림은 그날 밤 이야기를 했다. 다온이가 탁자 밑으로 기어간 것, 회의실 소동, 태경과의 만남, 모든 것. 청중은 눈물을 흘렸다. 어떤 사람은 소리내어 울었다. 오늘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닙니다. 대항그룹 이사입니다. 사회공헌 부서를 이끕니다. 행복한 아내이고 엄마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림이 답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 때문입니다. 제가 딸을 사랑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누군가 저를 선택해서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제 삶을 선택했습니다.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로. 박수가 터졌다. 우레와 같았다. 사람들이 일어났다. 스탠딩 오베이션. 예림은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간견 후 사람들이 다가왔다. 손을 잡았다. 고맙다고 했다. 저도 힘들었어요. 당신 이야기가 힘을 줬어요. 한 여자가 울며 말했다. 예림이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요.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그 뒤로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대학교, 기업, 정부기관. 예림은 바빴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이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느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 희망을 주는 것. 어느 강연에 태경도 함께 갔다.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림이 무대에서 말했다. 제 남편도 여기 계십니다. 그분 없었으면 오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청중이 박수쳤다. 태경이 부끄러워 손을 흔들었다. 강견 후 예림이 물었다. 어땠어요? 자랑스러웠소. 태경이 대답했다. 당신은 놀라워. 수백 명을 감동시켰어.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요. 당신 자신 덕분이요. 집으로 돌아왔다. 다온이가 기다렸다. 엄마 어땠어? 좋았어.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 엄마 이야기는 슬프지만 아름다워. 다온이가 말했다. 예림이 딸을 안았다. 내 덕분이야. 넌 우리 이야기의 중심이야. 밤에 셋이 소파에 앉았다. 다온이가 또 물었다. 엄마 그날 밤 무서웠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너를 사랑했어. 그게 더 컸어. 만약 집에 날 두고 갔으면? 그럼 오늘 우리는 없었을 거야. 다온이가 생각했다. 그럼 제가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한 거네요. 그래, 넌 우리 가족의 시작이야. 마법 같은 존재. 태경이 말했다. 다온이가 웃었다. 저 마법사예요. 시간이 더 흘렀다. 프로젝트는 계속 확장됐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주거 지원까지. 종합적인 도움. 예림은 모든 걸 감독했다. 완벽하게. 어느 날 수상식이 있었다. 사회공헌상. 예림이 후보에 올랐다. 그리고 받았다. 무대에 올라갔다. 트로피를 받았다. 소감을 말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도운 모든 분들 것입니다. 남편, 딸, 센터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 내서 도움을 청한 여성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청중이 박수쳤다. 태경과 다온이도 청중석에 있었다. 일어나 박수쳤다. 다온이가 소리쳤다. 우리 엄마 최고. 사람들이 웃었다. 예림도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트로피를 거실 선반에 놓았다. 다온이가 만졌다. 무거워.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소. 태경이 말했다. 우리가 함께 받은 거예요. 예림이 답했다. 엄마 나중에 커서 나도 엄마처럼 될래. 다온이가 말했다. 어떻게? 사람들 도와줄 거야. 힘든 사람들. 엄마처럼. 예림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그렇게 해. 넌 할 수 있어. 그날 밤 예림은 창밖을 봤다. 별이 반짝였다. 멀리서 그녀를 보는 별. 과거의 자신일까? 그 가난하고 무서워하던 여자. 예림은 속삭였다. 우린 해냈어. 우린 살아남았어. 그리고 꽃 피웠어. 태경이 뒤에서 안았다. 무슨 생각하오? 과거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후회는 없소. 하나도. 모든 순간이 날 여기로 데려왔어요. 당신에게, 다온이에게, 이 삶에. 나도 마찬가지요. 당신과 다온이는 내 선물이요. 두 번째 기회. 둘은 포옹했다. 오래, 조용히. 과거는 이제 교훈이었다. 현재는 축복이었다. 미래는 희망이었다. 그들은 함께였다. 영원히. 오후 햇살이 부드러웠다. 정원에는 고요함이 흘렀다. 다온이가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다. 10살.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었다.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었다. 가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생각에 잠긴 표정. 예림은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나가볼까요? 예림이 태경에게 말했다. 그러시다. 둘은 정원으로 나갔다. 벤치에 앉았다. 다온이가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 조용히 딸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흔들렸다. 평화로웠다. 믿어지십니까? 예림이 속삭였다. 뭐가요? 태경이 물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함께. 태경이 미소 지었다. 가끔 꿈 같소. 하지만 진짜요. 우리 현실. 예림은 태경의 손을 잡았다. 첫날 밤 기억하세요? 어떻게 있겠소? 태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그날 밤이 모든 걸 바꿨소. 탁자 밑에서 나온 작은 아기. 울고 있던 아기. 내 세상이 뒤집어졌소. 저는 겁났어요. 예림이 고백했다. 해고당할 줄 알았어요. 경찰에 끌려갈 줄 알았어요. 태경이 웃었다. 나도 당황했소. 회의실에 아기라니 상상도 못했소. 둘이 웃었다. 그때는 악몽 같았지만 이제는 추억이었다. 소중한 추억. 당신은 용감했소. 태경이 말했다. 딸을 위해 모든 걸 걸었어. 그게 날 움직였소. 그 사랑이. 예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온이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요. 태경이 예림을 봤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었소. 전사였어. 싸우는 전사. 딸을 지키는. 예림은 고개를 태경 어깨에 기댔다. 감사해요. 우릴 받아준 것.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 오랜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그때 태경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께 말 안 한 게 하나 있소. 예림이 고개를 들었다. 뭔데요? 태경은 다온이를 봤다. 첫날, 밤. 다온이가 내게 팔을 뻗었을 때 그때 들었소. 웃음소리를. 예림이 눈썹을 찌푸렸다. 다온이 웃음소리요? 아니요. 지아 웃음소리. 예림의 숨이 멎었다. 태경이 계속했다. 5년 동안 그 소리를 잊고 있었소. 지아 웃음, 맑고 밝은 웃음. 그런데 다온이를 안았을 때 들렸소. 똑같이. 마치 지아가 말하는 것 같았소. 괜찮다고. 다시 사랑해도 된다고. 예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그렇게 다온이를 사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소. 지아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소. 다온이는 다온이라는 걸. 지아의 대체가 아니라 새로운 선물이라는 걸. 지아는 아직도 당신 마음에 있죠? 예림이 물었다. 영원히 있을 거요. 태경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아프지 않소. 슬프지도 않고. 그저 따뜻하오. 그 아이가 날 여기로 데려왔다고 믿소. 당신과 다온이에게.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예림이 속삭였다. 진실이요. 느낄 수 있소. 지아가 하늘에서 웃고 있다는 걸. 우릴 보면서.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소. 지아에게. 다온이를 보내줘서. 당신을 보내줘서. 나무 뒤에서 다온이가 듣고 있었다. 책을 내려놓고 귀 기울였다. 아빠가 지아 언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다온이의 가슴이 뛰었다. 자신이 언니의 메시지였다고? 언니가 자신을 보냈다고? 다온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무 뒤에서 뛰쳐나왔다. 엄마, 아빠! 소리쳤다. 예림과 태경이 놀라 돌아봤다. 다온이가 달려왔다. 둘에게 몸을 던졌다. 셋이 뒤엉켰다. 들었어요. 다온이가 울었다. 다 들었어요. 태경이 딸을 꼭 안았다. 얼마나 들었니? 지아 언니 이야기요. 제가 언니 메시지라는 거요. 다온이가 태경을 올려다봤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싶구나. 태경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아 언니가 아빠를 다시 행복하게 하려고 너를 보냈다고. 다온이가 웃으며 울었다. 전 언니 만난 적 없는데 사랑해요. 저를 보내줘서. 예림도 눈물을 흘렸다. 셋이 꼭 껴안았다. 정원 한가운데 오후 햇살 아래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마치 누군가 그들을 감싸는 것 같았다. 지아였을까? 하늘에서 내려와 축복하는 것일까? 우리 가족이에요. 다온이가 말했다. 완벽한 가족.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완벽해. 이대로. 예림이 두 사람을 더 꼭 안았다. 영원히 함께 있어요. 약속해요. 약속해. 태경이 대답했다.
약속해요. 다온이도 말했다. 셋은 그렇게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행복, 미래의 희망, 모든 게 이 순간에 모였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주황빛, 분홍빛, 보라빛 아름다웠다. 다온이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예쁘다. 네가 더 예뻐. 태경이 말했다. 다온이가 웃었다. 안으로 들어갈까요? 예림이 물었다. 조금만 더 있어요. 다온이가 졸랐다. 뭐 이 순간이 좋아요냐? 그래, 조금 더 있자. 태경이 동의했다. 셋은 다시 벤치에 앉았다. 다온이가 중간에, 예림과 태경이 양쪽에 완벽한 균형. 사랑해요. 다온이가 말했다. 둘 다. 우리도 사랑해. 예림과 태경이 동시에 대답했다. 다온이가 깔깔 웃었다. 똑같이 말했어요. 마음이 같아서 그래. 예림이 설명했다. 별이 하나 둘 나타났다. 첫 별, 가장 밝은 별. 다온이가 가리켰다. 저기 지아 언니. 태경이 봤다. 정말로 그 별이 유독 밝았다. 그럴지도 몰라. 예림도 손을 흔들었다. 고마워요 지아. 우릴 이어줘서.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완벽한 순간, 완전한 사랑, 치유된 상처, 미래를 향한 희망, 모든 것. 20년 뒤 스튜디오 조명이 밝았다. 카메라가 돌아갔다. 의자에 앉은 여성 30살, 우아하고 자신감 넘쳤다. 강다온. 지금은 다온 희망센터의 이사장이었다. 인터뷰어가 미소 지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온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묻어났다.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영광입니다. 인터뷰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처음부터 시작해볼까요? 다온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모든 게 비 오는 밤에 시작됐어요. 제 엄마가 절 몰래 직장에 데려갔을 때. 인터뷰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왜 그랬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온의 눈이 촉촉해졌다. 엄마는 혼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저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밀린 월세를 내려면 일해야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죠. 저를 보관실에 숨겼어요. 무서웠겠네요. 엄마는 죽을 만큼 무서웠대요. 하지만 저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두려움보다 컸어요. 다온이 계속했다. 그런데 회의가 잡혔어요. 갑자기. 엄마는 당황했죠. 저는 갇혔고요. 화면에 재연 장면이 나왔다. 어두운 복도, 문을 흔드는 여자, 울고 있는 아기, 긴장감 넘치는 음악. 다온이 내레이션을 이어갔다. 착한 분이 도와줬어요. 저를 안전한 곳에 두셨죠. 하지만 전 호기심 많은 아기였어요. 재연 장면. 아기가 문을 밀고 나가는 장면, 회의실로 기어가는 장면, 큰 탁자 밑으로 들어가는 장면. 전 회의실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어른들 다리 사이를.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거기 있는 줄. 인터뷰어가 놀라 물었다. 얼마나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아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말로는 몇 분 정도였대요. 한 남자가 절 발견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전 무서워서 울었죠. 재연 장면. 남자가 아기를 보고 놀라는 장면. 아기가 우는 장면. 여자가 뛰어오는 장면. 엄마가 저를 구하러 왔어요. 회의실로 뛰어 들어왔어요. 절 안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났어요. 제 아빠를. 화면이 바뀌었다. 현재의 저택 모습, 정원, 분수. 아름다웠다. 다온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태경 회장, 제 친아버지의 형. 생물학적으로는 삼촌이죠. 하지만 제게는 아빠예요. 진짜 아빠. 왜 그가 당신을 받아들였을까요? 인터뷰어가 물었다. 사랑 때문이에요. 다온이 대답했다. 아빠는 딸을 잃었어요. 지아 언니를. 마음이 다쳤죠. 하지만 절 보고 다시 열렸어요. 제가 언니의 선물이라고 믿으셨어요. 화면에 다온 희망센터가 나왔다. 여러 지점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백 명의 여성들, 아이들, 웃는 얼굴들. 엄마와 아빠는 센터를 만들었어요. 엄마처럼 힘든 여성들을 돕는. 지금은 전국에 12개 지점이 있어요. 예림의 모습이 나왔다. 50대. 여전히 아름다웠다. 웃으며 여성들과 대화하는 모습. 우리 엄마는 영웅이에요. 혼자서 절 키웠어요. 용감했어요. 강했어요. 지금도 매일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태경의 모습도 나왔다. 60대. 머리가 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손자를 안고 웃는 모습. 아빠는 달라졌어요. 차가운 사업가에서 따뜻한 할아버지로.
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다온이 웃었다. 저도 이제 엄마예요. 쌍둥이 엄마.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센터 일을 이어받았어요. 인터뷰어가 물었다. 힘들지 않나요? 아니요, 의미 있어요. 제 존재가 의미 있듯이. 다온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전 회의실에서 온 아기예요. 그날 밤 모든 걸 바꾼 아기. 알지도 못하고 한 일이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상처받은 남자를 치유했어요. 지친 여자에게 희망을 줬어요. 두 영혼을 연결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만약 엄마가 그날 밤 절 집에 두고 갔다면 우린 여기 없을 거예요. 엄마는 용기를 냈어요. 저를 지켰어요. 그게 전부를 바꿨어요. 인터뷰어도 눈물을 닦았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온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상황이 어두워 보여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여도 사랑으로 한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제 엄마가 증명했어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다온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다. 사랑은 항상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회의실 탁자 밑으로 기어 들어와요. 그리고 모든 걸 영원히 바꿔놓죠. 자막이 떴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다온 희망센터는 현재 전국의 수천 명 여성을 돕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꺼졌다. 하지만 메시지는 남았다. 용기, 사랑, 희망, 변화. 한 여자의 절박한 선택이 어떻게 가족을 만들었는지, 한 아기의 울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사랑이 어떻게 가장 불가능한 장소에서 싹 트는지, 그날 밤, 비 오던 밤, 모든 게 시작된 밤, 그 밤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도 없었을 것이다. 예림, 태경, 다온이, 센터, 구해진 수천 명의 여성들, 태어난 수백 명의 아기들, 만들어진 가족들, 한순간의 용기, 한순간의 사랑, 한순간의 선택,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그리고 계속 바꾸고 있었다. 매일, 매 순간. 어딘가에서 누군가 용기를 내고 있었다. 예림처럼. 그리고 그 용기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고 있었다. 끝없이. 영원히. 엔드 크레딧이 올라갔다. 음악이 흘렀다. 부드럽고 희망찬 멜로디.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에서, 사랑으로,